은하수 건너서 안드로메다에 시간에 갇혀서 살지 더 이상 숨 쉬기도 힘들어 거기엔 시작도 끝도 없고 숨 쉬지 않아도 숨 쉬어지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영원한 자유와 사랑만이 안드로메다로 가자 태양계 너머로 은하수 건너서 안드로메다에 내 사랑 노래도 네 사랑 노래도 네 달빛 미소도 네 별빛 눈물도 없다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선배님 말씀하지 마세요. 네. 오늘이 목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전체적인 상태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목이 어제보다 조금 안 좋아져서 오늘은 제가 이 음악 코너만 딱 하고 대부분을 이선영 아나운서에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원래 저도 한번 후두염 되게 심하게 왔을 네. 때 스포츠 뉴스 한번 진행했었는데 그때 거의 방송 사고였거든요. 그렇게 목이 안 나올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도 신기한 게 방송 전에는 전혀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딱 시작하니까 조금 나오고. 좀 나오네요. 아. 자, 오늘의 오늘의 한 곡은 이게 저 그래픽을
이게 그 가수명을 성시경, 정유미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가수는 그러니까 토이하면 객원싱어가 있듯이 강승원 님입니다. 이게 강승원 씨가 누구냐면 네, 죄송합니다. 음악 감독이자 싱어송라이터예요.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이분의 작품은 서른 즈음에입니다. 서른 즈음에를 작사 작곡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유희열의 유희열 씨가 오래 했던 그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스케치북. 그거의 음악 감독. 또 이소라의 프로포즈도 음악 감독. 그런 음악 그 프로그램의 음악 감독을 꾸준히 하시며 서른 즈음에 또 성시경의 태양계 이런 걸 작사 작곡한 강승원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 선후배들이 이 강승원 작곡가가 만든 노래들을 그냥 묵히기엔 너무 아깝다 하면서 강승원 일집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거를 뜻을 합쳐서 시작했습니다. 오. 그래서 한 1년에 한 6개 정도의 음원을 내고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1집을 발매하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시경, 정유미 배우입니다. 정유미 배우. 이 두 사람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프로젝트의 4번째 음원으로 이걸 2016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노래가 자이언트의 무중력, 또 이적의 나는 지금 이런 노래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아요. 와, 근데 진짜 목소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이 곡을 얼마나 추천해주고 싶으셨으면.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1집 만들기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1집이 나왔고 2집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집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아이유, 선우정아, 또 자이언티가 한 번 더 했고요. 미스에이의 수지도 참여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월간 윤종신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그렇지만 신곡은 아니고 이미 만들어놨던 40년에 걸쳐 만들어놨던 한 50개 정도의 곡을 후배 가수들이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강승원 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헌사를 바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참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틀어드렸던 곡이 안드로메다. 이게 이 아이와 묘하게 관련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네, 이따가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가사에 이게 사랑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떠나서 숨 쉬지 않아도 숨 쉴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데 저기를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여자는 그치만 거기 가면 네 사랑 노래도 없고 네 별빛 눈물도 없고 내 달빛 미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되게 사랑과 이별에 대한 양가 감정을 다루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희경 작가도 그랬거든요. 네. 사랑을 하면서 달콤한 순간 언제일까? 네. 사랑이 오기 전에는 그렇죠. 그게 달아서 막 힘들고, 사랑을 할 때는 또 그 조바심 막 더 사랑받고 싶어서 힘들고, 사랑이 끝난 후에는 이별 때문에 힘들고, 사랑을 하는 순간에 한 번도 달콤한 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참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로 가고 싶고 이제 더 이상 너 때문에 외롭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근데 거기 가면 네 사랑 노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거죠. 자, 이제 가을이 10월 3일 지나면 네. 날씨가 급쌀쌀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노래를 하나. 지금 거의 분위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네. 아까 어떤 분이 이 정도면 평론가 아닙니까? 네. 기자계 임진모. 기자계 임진모 괜찮은데요? 기자계 임진모. 아니, 요새 지진모. 백분 토론에도 자주 나오세요. 임진모 평론가께서. 그런 포지션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럼. 자, 그러면 낮에 눈에 띈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지선배 하나, 저 하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선배 못 오늘은 잡을 다 이선영 아나운서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추임새만 좀 괜찮으실 때 넣어주세요. 네. 첫 뉴스 저 이거 안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연금 복권이 1등만 1등이 아니라 2등만 당첨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보너스 번호 포함해서 하나 빼고. 근데 1, 2등을 동시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전생에 무슨 덕을 이렇게 쌓았길래 1, 2등이 동시에 당첨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생에서 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더라고요. 5년째 꾸준히 기부를 해오시던 분이 이렇게 1, 2등이 동시에 당첨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연금 복권의 경우 1등은 20년간 700만 원, 2등은 10년간 100만 원씩 월 기준으로 받거든요. 그럼 이분은 10년 동안은 800만 원, 그 다음 10년 동안은 700만 원 받는 거니까 이거 계산해 봤더니 뭐 이자 이런 거 현재 가치 따지지 않고 그냥 순액으로만 10년 동안 9억 6천, 그 다음 10년 8억 4천에서 총 20억 수령하시는 거더라고요. 너무 부럽네. 네. 연금복권 측의 이제 당첨자 인터뷰를 보니까 오래전부터 담배를 안 피고, 담배를 안 피운 대신 로또와 연금복권을 사왔다. 근데 이게 당첨이 돼서 뭐 놀랍다기보다는 그냥 늘상 이제 사오던 복권이 돼서 뭐 별로 일상에 변화는 없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주기적으로 병원이나 장학재단 등에 기부를 했던 게 또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첨금 일부를 또 기부를 하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선행이 또 행운을 불러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착하게 살고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베풀면 언젠가 복이 온다는 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포르쉐. 포르쉐 한 대 사고 싶잖아요. 저도 너무 사고 싶은데, 포르쉐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뭐냐면, 포르쉐가 드디어 증시에 입성하게 된 건데요. 독일 증시에 입성하자마자 전 세계 자동차 시총 4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입성했는데, 포르쉐는 사실 폭스바겐의 이제, 그 그룹 계열사예요. 그래서 요새 사실 증시가 다 파란색이고 하락장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포르쉐는 거래 첫날 이런 전반적인 약세장 속에서도 홀로 상승 마감하면서 공모가보다 상승 마감하면서 시가총액 750억 유로, 우리 돈 105조 원의 시총을 기록하며 마감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메르세데스 벤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럭셔리 카 브랜드잖아요. 여기가 84조 원, 우리 돈으로 시총이. 그리고 BMW가 70조 원, 페라리가 49조 원 이렇거든요. 근데 포르쉐가 105조 원 규모니까 굉장히 굉장히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폭스바겐은 이번에 포르쉐 IP로 발행하는 우선주, 신주와 보통주 9주를 합쳐서 총 9억 1,100만 주로 주식을 늘렸는데 911 떠오르는 게 있죠. 포르쉐의 911이 가장 이제 유명한 대표적인 스포츠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 911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이게 월급쟁이 인생으로 뭐 1억, 뭐 어떤 모델은 2억이 훌쩍 넘는 이 포르쉐를 사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주식으로라도 우리가 포르쉐의 주주가 돼서 주주가 될 수 있어요. 포르쉐의 일부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설레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낮에 눈에 띈 기사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EI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8초 멘트를 늘 제가 했는데 안 하던 이선영 아나운서가 하니 아무리 천하의 이선영이어도 버벅거리는군요. 안 하던 말을 하려니까. 연금 복권은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 거군요. 로또랑 달리 뭐 보너스 번호 이런 게 없는 거군요. 번호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 번호를 뽑는 겁니다.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조가 있고. 당선될 확률은 연금 복권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확률 자체로는. 당선될 확률은 1등이 당선될 확률은 연금 복권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푸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EI입니다. 자, 이번 주 EI 주제 빨리 말씀드리면 인공인데요. 인공. 사람이 만들다라고 하는 인공. 다양한 인공 땡땡들에 대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인공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첫 번째 인공은 인공 빗물 터널입니다. 왜 지난달이죠. 아직 9월이니까 지난달 맞죠? 집중호우가 굉장히 심각하게 서울을 강타해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 시내에 거대 빗물 터널을 짓겠다라는 계획이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본격화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대심도 빗물 터널 기본 계획 용역 공고를 띄웠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니까 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이라는 그 단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심도
그 굉장히 크게, 깊게 깊게. 길을 만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하 40에서 50m로 큰 터널을 만들어서 비가 올 때 물을 여기에 몰아 넣었다가 이제 비가 그치면 그래서 이제 주변 이제 하천들의 수위가 좀 낮아졌을 때 이 물들을 방류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에요. 근데 터널은 사실 저도 이거를 선영 씨가 어제 저한테 이제 이걸 하겠다고 보냈을 때 맨 처음에 든 생각. 터널은 다 사람이 만드는 건데 굳이 터널에 인공이라는 걸 붙이는 게 왜일까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왜요? 터널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이 아니라 사람이나 이제 차가 지나다니는 네. 용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물이 지나는 터널, 그러니까 물만 지나가게 만들려고 일부러 사람이 터널을 뚫었다는 의미에서 인공 터널이라는 그러니까 개념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있겠더라고요. 일반적인 터널하고 좀 구별을 하려고 네. 거기에는 인공 대심도 터널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근데 이게 지난 집중호우 때 뭐 정말 그 강남역, 뭐 서초동 이쪽에 침수 피해가 정말 컸잖아요. 이렇게 피해 컸던 지역부터 이 터널을 만드는 게 진행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1차가 진행되는데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이렇게 피해가 컸던 지역부터 얼른 만든다고 하고요. 네. 이 공고가 먼저 났고 또 2차로 2032년까지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에도 지어서 서울 전역에 이 대심도 빗물 터널이 생기게끔 네.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 지금 댓글에도 그거 별 효과 없었던 거 아닌가요? 폐기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서울 시내에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뭐 네. 양천이나 화곡 일대에 이미 대심도 빗물 터널이 설치된 데가 있다는데 이게 효과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집중호우 때 제 몫을 톡톡히 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 화곡 일대 이미 지어진 대심도 빗물 터널이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인공 터널, 인공 빗물 터널인데요. 네. 2020년에 지어졌고요. 이 일대에 비가 내릴 때 총 32만 톤 규모의 물을 저장했다가 방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난 집중호우 때 이 지역에 물론 뭐 강남보다는 조금 덜 왔지만 시간당 59mm, 하루 164mm의 아주 강한 비가 내렸는데 이때 이 양천 신월동이 원래는 침수가 잘 되던 그 저지대 지역이었는데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의 침수 시험을 해 보니까 만약에 이 빗물 터널이 없었다. 그러면 600세대가 피해를 봤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어쨌든 빗물 터널에 효과가 있었다. 뭐 이보다 더 막 300mm, 400mm 더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집중호우 때만큼은 이 지역 일대에선 효과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왜 양천구하고 화곡동 여기에만 설치가 됐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여기만 이제 후보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양천구, 신월동, 화곡동 하나 그리고 나머지 6개 지역을 포함해서 총 7개 지역에 이제 설립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뭐 또 지역 주민과의 어떤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양천구, 신월동과 화곡동에만 일단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그 총 7개 지역에 설립되기로 했던 이 빗물터널 계획이 무산되면서 한국만 이제 설치가 됐고 사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설비는 큰 돈이 들어가고 공사하는데 꽤 뭐 시간도 걸리고 심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면 이 시설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좀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안건이 뭐 무산되거나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쭉 장기간의 호흡으로 이어지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 이후로 좀 필요성이 공감대를 많이 얻으면서 이제는 좀 매끄럽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또 큰 시설 지을 때 아무래도 뭐 공공부지 확보도 돼야 되고 주민들의 뭐 소음 문제나 안전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번 집중호우 같은 그런 대형 피해가 또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엔 좀 장기적으로 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공 보겠습니다. 다음 인공, 오늘 신청곡과 관련이 있었던 인공위성인데요. 최근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발사까지 성공했던 다누리 기억하시죠? 달 탐사
네. 궤도 전 다누리 그때 그 발사되는 순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영광의 뒷면에는 정말 항공 우주 분야가 우리나라 얼마나 척박한지 정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됐는데 그만큼 이 항공 우주 분야가 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분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 비물 시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성과가 나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예산 투입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60여억 원이나 이미 들여서 심혈을 기울인 항공 우주 분야 프로젝트가 있는데 바로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6호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집중호우와 태풍 그 예보 때도 느꼈던 건데 이 위성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밀접한 우리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네.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6호가 그 태양 공기 궤도에 500km 정도 떨어져서 이제 한반도의 상황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정찰 위성인데요. 개발 단계에서 이미 좀 출중하다,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영상 해상도가 전 버전인 아리랑 5호보다 약 2배나 개선돼서 이 기상 상황 등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위성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거를 쏘아 올리는 그 기술이 항상 걸림돌이었었잖아요. 이건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성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더라도 발사해주는 발사체는 빌려서 해야 돼요.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렇게 네. 이미 항공우주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는 나라에게 이제 계약을 발사 대리 계약을 맺어서 이제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아리랑 6호를 러시아와 원래는 쏘아 올리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대요. 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여러 제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교류가 다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그 위성 발사 자체도 러시아에서 쏘는 게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쏘아 올리지 못하면 사실 인공위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용지물인 없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계약금도 냈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좀 다행인 소식, 안 다행인 소식 이렇게 네. 있는데 일단 다행인 소식은 러시아에서 쏘아 올리지 못한다면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게 만든 게 아예 무용지물이 되진 않는다는 게 다행인 부분이고 네. 안 다행인 부분은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계약금 같은 걸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말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한다면 미국의 스페이스X나 펠컨 로켓 시리즈 또는 유럽 우주국의 아리안 로켓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아리랑 6호에 쓰겠다고 집행한 비용이 총 592억인데 이 중에 실제로 쓰인 집행된 금액이 460억이라고 해요. 네. 이 가운데 러시아에 대리 발사를 하겠다 해서 그 460억 중에 얼마를 준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그래도 몇백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몇백억은 이제 그냥 없어진 돈인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과 다시 계약을 한다면. 근데 미국과 유럽과 다시 이제 계약을 한다면 총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되냐? 472억 7천만 원 정도가 지금 네. 배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 이 중에서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계약에 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정부 쪽 입장은 그 러시아와 했던 계약서 조항에 네. 뭐 전쟁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협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한 600조가 좀 넘으니까 그것 대비로 따지면 뭐 400억? 그 정도면 뭐 안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뭐 항상 이게 분배에 문제가 있는데 4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 거거든요. 그럼요.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 이게 그 일부 환불받을 수 있는 그 조항의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주 면밀히 따져서 2중, 3중으로 돈이 들지 않는 방안을 꼭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공. 마지막 인공은 인간입니다. 인공 현지 시간 30일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지만 오늘입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는데요. 네. 테슬라는 매년 AI 데이를 열고 그
그 테슬라의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이제 공개하는 행사를 갔는데 뭐 올해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 공개하겠다고 예정된 기술 중에 가장 인기를 끈 것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좀 저 멋있지 않아요? 정말 사람 같네. 사람이 네.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키 172cm에 56kg으로 야. 최대 20kg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고 시속 너무 사람 같은데? 8km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 로봇은 인간이 뭐 하기 힘든 복잡한 업무, 위험한 업무 네. 등에 쓸 계획으로 만들어진 거라 고도화된 어떤 관절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제 뭐 테슬라 측의 입장이 이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노동 그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참 구상도 좋고 이미지도 멋있고 오늘 여기 잠깐 이 댓글 꼭 읽어드려야 돼. 코코동절님. 오늘 선영구 열일하네. 네, 제 목 때문에 네. 선영구 열일하고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 구현이 가능한 건가? 그게 그쵸. 문제 아닙니까? 지금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 수준도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것보다 너무 진도가 늦어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거는 금방 될까요? 근데 된다 해도 좀 무섭긴 해요. 저도 잘 되면 될수록 잘 무서울 되면 것 될수록 같기는 무서운 것도 한데 있어요. 전문가들은 네. 잘 될 리가 없다. 지금 과학기술 진보 수준에 비춰볼 때 테슬라만이 그걸 구현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네. 하면서 이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뭐 지금까지 공개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뭐 보통 춤을 추거나 좀 이렇게 천천히 움직였다 빨리 전환하거나 이 정도만 돼도 야 저거 뭔가 특별하다 이런 수준인데 테슬라가 그 계획한 그런 복합적인 운동 능력을 네. 현재의 기술로는 이제 구현하기 힘들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봇 옵티머스의 시제품을 내년 말에 볼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건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사진을 보시죠. 첫 번째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은 샤오미에서 만든 거고요. 좀 네. 테슬라랑 비슷하죠. 저것도 사람 같네요. 네, 이게 사이버 원이라는 모델이고 네. 오른쪽 모델이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사실 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일 무서워요. 맞아요. 아틀란스라는 모델인데 이 친구는 공중제비 가능합니다. 물구나무석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지금 기술 고도화가 된 네, 상태라고 전쟁에 해요. 투입되는 로봇도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엔지니어드 아츠라는 기업에서는 표정까지 따라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선보였는데 얼마나 사람과 비슷한 표정을 짓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저는 이런 건 좀 오싹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는- 저게 정말 고도화가 된다면 구분을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네. 자, 아무튼 저는 좀 이렇게 무서워요. 예, 보신 네. 것처럼 휴머노이드는 테슬라가 선두 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업체들도 많이 내놓고 있고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은 후발주자 느낌이 나기까지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네. 넘어가는 새벽쯤 이 AI 데이가 열린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기술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 아나운서의 이아이였고요. 8초 후에 큐시트 보겠습니다. 자, 다들 무섭다고 난리가 나. 무서울 땐 배터리를 빼면 된다고 아, 하십니다. 진짜? 네. 그러면 얼른 큐시트 한번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경제 소식으로 톱이 좀 네, 배정이 된 그렇습니다. 것 뉴스 데스크. 같습니다. 물가 뉴스로 네,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네. 전기,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하네요. 킬로와트 시당 7.4원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270원 오르는 거라고 하고요. 대기업의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 지금부터 내던 것보다 더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 15.9%, 일반용 최대 17.4% 올라서 평균 월 5,400원, 네. 4인 가구당. 이게 증가할 전기는 것으로 올해 들어 보여요. 세 번째고요. 가스는 네 번째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랑 도시가스 인상분을 다 합치면 가구당 평균 월 7,670원이에요. 적지 않죠. 적지 않죠. 8,000원 돈이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이 이미 예고된 셈이고 정부도 이번에 이거 발표하면서 이게 0.3%포인트 정도의 물가 상승 견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도 이제 내년부터 맞습니다. 서울 택시비가 오르기로 1,000원이나 결의가 오릅니다, 됐잖아요. 기본료가. 네. 그래서 뭐 정부는 물가가 10월에 정점을 찍은 뒤에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글쎄요. 그럴지 리포트로 뉴스데스크 한번 톱 블록에서 두 꼭지에 걸쳐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48조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목소리가 이래도 후다닥 하던 대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끝났는데 뭐 어제 반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대장주 애플의 폭락 때문입니다. 어제 머니톡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애플의 그 증산 계획 철회, 이게 중국의 내수 침체라는 해석이 나왔고, 그로 인한 수출국들의 경기 둔화, 이렇게 맞물려 계속 돌아가면서 뭐 증시가 한없이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연저점 찍었고요. 장중 2140까지 떨어졌고 마감은 2155, 어제보다 빠졌습니다. 도대체 증시가 언제쯤 웃게 될지 오늘 뉴스데스크 톱블록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4%로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반등할 수 있는 건지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출연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곡살인 이은혜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은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적 없다라고 혐의를 거부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약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났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 시각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장 연결해서 뉴스데스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